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발전 교과서는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프린트의 경우에는 바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T노트 잘 작성하고 있죠? 그거 이제 곧 다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됐을 때 전부 다 선생님이 지목을 해가지고서 발표시킬 예정이니까 그 점 반드시 명심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10페이지에 바로 여러 왕조가 이슬람 세계를 이끌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1번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 세계의 강자로 떠오르다. 셀주크 튀르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먼저 1번의 성입에선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셀주크 튀르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십자군 원정과 관련해가지고서 얘기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관련된 건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같이 보면 당시에 이 셀주크 튀르크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쪽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략적으로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했던 그 땅이 이쪽이라는 얘기죠. 이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비잔티움 제국에서부터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 땅을 빼앗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는 원래 이 지역 전부 다를 장악했었던 그런 세력이 바로 아바스 왕조였었는데, 근데 아바스 왕조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아바스 왕조의 최고 우두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자, 이 사람은 바로 기억날까요? 바로 칼리프라고 하죠. 이 칼리프가 이제 사실상 이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 종교까지도 권위를 갖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라 볼 수 있었던 바로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슬람교로 개종했는데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바스 왕조의 왕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바로 칼리프를 만났겠죠? 근데 그들은 당시에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바로 세속의 통치자로서 임명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바스 왕조는 형식적으로 이 지역에서 유진됐는데 그 안에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 세속의 통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 세속의 통치자라는 지위의 이름이 뭐냐면 술탄이라고 합니다. 술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로서부터 국왕이 술탄,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후에도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통치자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음에 이후 각 지역에서 등장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로 이 전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슬람 지역의 왕을 일컬어서 칼리프라고 하지 않고 술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쇠퇴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들은 한참 잘 나갈 때는 살라딘 왕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붙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및 비잔티움 제국 공격 및 중. 하지만 그리스도 세계와 마찰하게 되면서 국력이 약화됩니다. 이 전쟁 이름을 뭐라고 하죠?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국력이 한참 약화됐는데 그때에 바로 초원에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세력이 이 셀주크 티루크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제국이죠. 빈칸 읽겠습니다.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입으로 쇠퇴 및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셀주크 티루크가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몽골 제국이 아바스 왕조도 같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쪽에 이집트까지 침공하려다가 실패하긴 했지만은 몽골 제국은 이쪽 지역을 대략적으로 차지하게 됐거든요. 이쪽 지역을 대략적으로 차지했었던 그런 몽골족은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 몽골 제국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지역의 풍습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이들은 바로 이 몽골 제국은 바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교를 이제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 아예 이슬람교까지 믿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지방의 몽골 제국이라는 의미에서 일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일한국. 몽골 제국이 빈칸을 적겠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거기를 점령하면서 칼리프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후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 성립 밑줄자. 하지만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박스. 하지만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끊임없는 분열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대혼란의 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칭기스칸의 후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티무르라는 사람이죠.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이란국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티무르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를 당시에 차지를 하고 그리고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티무르 제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카스피안 선생님이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한 영역을 차지했었던 것이 바로 이 티무르 제국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티무르 제국인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동쪽으로는 누구하고 맞닿게 됐냐면 바로 주원장이 세웠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나라, 바로 명나라와 맞닿게 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티무르, 칭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었던 티무르가 동남 1번 티무르 왕조 건설. 그리고 사마르칸트, 오른쪽에 지도에도 보이죠? 바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 자체에다가 별표 1개.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칭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칭했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이 세웠던 제국인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워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런데 딱 봐도 티무르 제국이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길은 바로 동양 쪽에서 시작했었던 비단길이 정통으로 지나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이 비단길을 장악했었던 티무르 제국은 비단길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 동서무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 중에서 크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서무역으로 번영.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당연히 동서무역으로 번영하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사마르칸트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인 사마르칸트가 바로 이슬람 지역과 옛날에 이 지역 자체가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지역이었으니까 이 페르시아의 문화와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바로 투르크족 오스만
셀주크 튀르크와 같은 튀르크족이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 튀르크족의 문화와 같이 모든 걸 다 융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확장적인 그런 형태의 문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이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후예를 자청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몽골 제국의 종주국이라 볼 수 있었던 원나라를 밀어냈었던 이 명나라를 좋게 볼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티무르는 명나라에게는 스스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듯이 이제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티무르는 점령을 할 수 있는 땅들을 웬만한 곳은 다 점령한 다음에는 나머지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대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목적으로 몇십만이 넘는 군대를 동원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군대를 통솔해서 이번에는 명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명나라 쪽에서도 얘기가 들어왔겠죠? 때문에 명나라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마지막 꿈에 다가갔었던 티무르는 바로 국경선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만 노한으로 죽게 돼요. 이 때문에 바로 티무르 제국이 명나라와의 전투를 벌이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를 이어서 티무르 제국의 왕이 됐던 사람들은 티무르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는 티무르 제국은 점차 쇠퇴의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티무르 사망 후 쇠퇴. 그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16세기 초에 이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을 차지했었던 그런 나라가 어디냐? 바로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예요. 자, 이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들은 자체가 바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경우에 대부분 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바로 사대 칼리프 알리가 죽으면서 이슬람교가 둘로 갈라진다고 했었죠. 바로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수니파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수니파. 이 두 가지의 파가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이 수니파에 해당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바로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 중심의 왕조였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건국에서는 16세기 초에 현재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옛날 이 지역을 통치했었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들고 일어났었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의 계승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건 나라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동감 1번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정비함으로써 나름대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건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을 해가지고 그런 군대로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확장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당시에 서방 지역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오스만 튀르크와 맞서 싸웠을 때도 그다지 전혀 밀리지가 않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동감 2번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막아내기도 함. 동감이 3번 그리고 수도는 바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디귿 왕조라고 보이죠? 거기가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거기에 이스파한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뭐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국을 잇는 중개 무역을 주도하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지역 근처에 여러 개의 인민족의 잔치민으로 멸망을 하게 됐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별표 하나, 문화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은 페르시아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었죠. 조로아스터교라고. 근데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시아파 계통에 해당하는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문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페르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이란과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현재 이란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모스크가 여러분들 프린트로 나와 있고, 이게 좀 더 확장된 그런 형태인 교과서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스파한의 샤 모스크 보이죠? 그 딱 봐도 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문화재들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사파비 왕조의 양탄자도 한번 봐주세요. 페르시아 지역의 세밀화가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외에도 이슬람 지역의 아라베스크 문양이 아주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는 268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는 바로 1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튀르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오스만 튀르크족이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 튀르크족의 일종이에요. 튀르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 때 있었죠. 동아시아 지역에 고구려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이제 당나라와 맞섰었던 돌궐족의 후예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들을 돌궐이라고 불렀고, 서양 쪽에서는 이들을 튀르크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들은 자, 먼저 그 주된 위치가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민족인데, 당시에 이축시겠습니다. 오스만 튀르크족 밑줄, 이들이 소아시아를 장악하면서 건국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이 지역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점차 힘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바로 별표 1개 반,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오스만 튀르크가 당시에 이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오스만 튀르크의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그다지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유럽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파제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동그라미 1번에 15세기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합니다. 15세기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합니다. 드디어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왕이 누구냐면 메메트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별표 1개 반 쳤죠? 바로 메메트 2세. 이 메메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각고의 노력 끝에 솔직히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정복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지났는데, 그 1000년 동안 정복을 당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에 대한 방비는 정말 엄청나게 철동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서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끝으로 해서 1000년이 넘었었던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을 항복을 받게 돼가지고서 이 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데,
이슬람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곳을 점령을 하면 그러면은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그 지역은 이슬람의 군대에게 3일 동안 약탈을 당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약탈을 당해요. 하지만 3일이 딱 지나면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전부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3일 동안 얼마나 약탈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당시에 이 이슬람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메메트 2세는 바로 콘스탄티노플리스를 정복을 한 다음에 성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을 봤더니 아니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거의 1000년 가까이나 동서무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던 비잔틴 제국이 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제대로 이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었던 유명한 성당이 있죠. 바로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은 그런 성당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 성을 점령하게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여기가 3일 동안 약탈당하게 될 텐데 그럼 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전부 다 불길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던 메메트 2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에 메메트 2세는 많은 자신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3일 동안 이 성을 약탈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 성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은 충분히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용서를 주겠다. 그리고 그대들이 3일 동안 바로 가가지고서 약탈을 해가지고서 가질 수 있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을 바로 그 여러 가지 약탈물 같은 것을 내가 대신 주도록 하겠다. 대신에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약탈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무사히 바로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들은 동남이 2번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자체를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스탄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작이었었어요.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개칭 후 수도 밑줄칩니다. 수도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바로 오스만 튀르크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다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당시에 이쪽이 바로 시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까지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번 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미 사라졌잖아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지위를 잇는 그런 사람이 당시에 바로 이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맘루크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이른바 칼리프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 맘루크 왕조 안에는 아바스 왕조 쪽에서 망명을 했었던 사람이 그 아바스 왕조 가문의 후예가 계속해서 칼리프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다음 그 외에도 바로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는 맘루크 왕조의 수탄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 지역을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가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의 칼리프를 자칭했었던 아바스 왕조의 후예에게 바로 칼리프의 지위를 이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오스만 튀르크의 최고 권력자인 술탄은 바로 칼리프까지도 같이 겸하게 돼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근데 오스만 튀르크는 그것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술탄 칼리프제.
자, 술탄 칼리프제는 자, 밑줄칩니다. 튀르크의 술탄이 칼리프를 경합니다. 그리고 밑줄칩니다. 이슬람사회의 최고 지배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술탄이지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술탄 칼리프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는 바로 술레이만 1세였다고 합니다. 발표 1개 반. 술레이만 1세 때는 정말로 이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게 돼요. 동감 1번에 보면은 술레이만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서 넓은 지역을 나름대로 잘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동감 2번에 각 제도 정비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술레이만 법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감 3번엔 서아시아와 동유럽 지역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거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영역을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까지 차지하게 돼요. 영역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예 이들은 그리스 자체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스 자체를 점령해버리고 그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헝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시 독일 지역은 바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오스트리아 출신에 해당하는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제국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어요. 근데 그 빈까지 무려 3번이나 포위 공격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기세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영역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그런 영역을 차지하게 그러자 유럽은 엄청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지중해죠, 여러분들.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의 반 이상이 전부 다가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술탄 칼리프의 바로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이 유럽의 사람들은 널빤지 하나라도 지중해에다가 띄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그 위세가 엄청나게 많이 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에서는 자, 동감 1번 술레이만 1세가 죽은 다음에 그 술탄의 계승권을 두고서 분열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감 2번 신항로 개척 이후 빈칸을 적겠습니다. 대서양 무역. 이 대서양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대서양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동방과 서방의 무역을 확실하게 그 이슬람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막고서 통일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십자군 같은 것을 펼치려고 해도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이쪽으로 감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했었어요. 자, 때문에 신항로 개척을 해나가게 됐던 겁니다. 이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오스만 튀르크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바로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둥글다고 한다면 동쪽을 못 가게 된다고 한다면 서쪽으로라도 동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이 오스만 튀르크가 차지했던 이 지역을 지나서 딴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당시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서 바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에스파냐라고도 하죠. 바로 콜럼부스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서쪽을 통해서 바로 대서양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콜럼부스는 그건 실패합니다. 바로 동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하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의 남아메리카 지역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바로 동방으로 가는 것을 성공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이제 유럽 사람들은 오스만 튀르크보다는 다른 길을 무해해서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아예 반대편으로 가가지고서 동방과 교육하는 길을 열심히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이 오스만 튀르크의 그 길을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에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이 오스만 튀르크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관용 정책의 경우에는 별표 한 개 반 밀레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밀레트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지즈야. 지즈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지즈야.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만한 대서양 무역입니다. 대서양 무역.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관용정책에서 밀레트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만한 지즈야,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지야를 내야 되죠. 근데 오스만 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야만 낸다고 한다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끼리 무슨 짓을 하든 오스만 튀르크에게 공식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그들은 생각보다 이 지지야의 부담이 좀 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비이슬람교도들의 자치적인 공동체 구성을 이때 당시에 이 오스만 튀르크가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밀레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니체리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주제 탐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한데. 특히 여기서 보면 이 예니체리는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던 청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로 이제 크리스교인인 경우, 특히 그리스라든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오스만 튀르크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선발을 해요. 선발한 다음에 네가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고 너의 종교를 버린다고 한다면 군인으로 선발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공동만 잘 살린다고 한다면 출세까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약속을 합니다. 때문에 많은 크리스교를 믿고 있었던 청년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그 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개종을 이슬람교로 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뛰어난 비이슬람교도 청년 적어주세요. 이들을 개종시켜 직업군인으로 선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지배층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이 군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예니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프린트 12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4번에 경제에서는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중개무역 I입니다. I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번영을 하는데요.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대부분은 전부 다 바로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연결되는 곳은 전부 다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했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아예 유럽까지 넘어가서 유럽의 일부분까지도 이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3대국이 서로 교역을 하려면 오스만 튀르크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중개무역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문화에서는 관용정책 적어주겠습니다. 관용정책 박스 이것으로 붙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 공존 밑줄.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오스만 튀르크가 장악했던 영역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강력한 국가였던 비잔티움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전부 다 이제 오스만 튀르크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서부를 장악했었던 부분 때문에 바로 페르시아의 문화의 영향을 그들이 받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오스만 튀르크족이니까 그들이 자체가 튀르크족이었기 때문에 튀르크의 문화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오스만 튀르크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와 튀르크의 문화를 전부 융합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형태의 문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건축에서는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굉장히 유명한 양식이 있죠. 바로 비잔티움 양식 특징인 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자이크 건축 양식은 그대로 거의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당시에 이렇게 하죠. 동그라미 1번 성소피아 성당에 4개의 첨탑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이것을 개조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 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보냐면 모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순수하게 이슬람 제국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스만 튀르크의 경우에는 바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그런 자랑이었었던 성 소피아 성당보다 훨씬 더 큰 바로 동그라미 2번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번. 자, 무굴 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문화가 발달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27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무굴 제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른바 자칭 영웅이었었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티미르 제국의 건국자 티무르의 자칭 후손이라고 칭했었던 바로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북인도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인도니까 북인도 지역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미 북인도 지역에는 이슬람 왕조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흑막공세를 계속해서 이런 과정 중에서 이 바부르가 이 북인도 지역에 있었던 델리를 수도로 했었던 그런 술탄 이슬람 왕조를 멸망시키고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됐었던 이 무굴 제국의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파워가 세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되게 유명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동그라미 2번에 아크바르 황제가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크바르 황제 혹은 악바르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북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까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 차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이슬람교를 전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인도 제국의 기본적인 종교는 바로 힌두교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이 국가 통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단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무슨 조치를 취했었느냐? 먼저 박스 치겠습니다. 관용 정책을 바로 펼치게 됩니다. 오스만 튀르크처럼요. 동그라미 1번. 이슬람교도 이외에 다른 종교도 같이 인정을 해줘요. 그 국민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교는 돈이 많지 않지만 바로 피이슬람교도에게는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걷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담이 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일종의 차별인 거죠. 때문에 바로 이런 차별 자체를 바로 이 아크바르 황제는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힌두교도에게 징수한 인두세인 지지야 이거 자체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기가 이 정복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충분히 출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관직과 군대를 힌두교도에게도 개방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아예 이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바로 각 지역에 있었던 힌두교를 믿는 제후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후들의 딸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힌두교 세력과 혼인 등으로 비이슬람교와의 화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갔었던 바로 이 무굴 제국. 그러다가 바로 그 후손 중에서 이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선생님이 집어넣습니다. 왜 유명하냐? 딴 건 몰라도 이 사람도 이제 전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아내였었어요. 이 아내하고는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을 사랑했었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도 바로 이 아내와 항상 같이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금술이 너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샤자한의 아내는 아이를 정말 많이 낳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전쟁터에서 14번째 아이를 낳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난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어떤 버전이냐? 그만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샤자한이 너무 이 아내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를 위한 바로 사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타지마할 사원이에요.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뭉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뭉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교과서 272페이지에 그 사원 그 사연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와 이슬람 문화가 같이 짬뽕된 그런 형태의 독특한 인도만의 이슬람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지마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문제는 이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 너무 아내만 생각하고서 맨날 정신 돌보지 않고서 멀리 보이는 이 타지마를 보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에 참지 못했었던 그의 아들 바로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우랑제부 황제 별표 1개 반.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인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거의 남부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제외한 남부 대부분을 다 장악을 해요. 자, 그래서 영토 확장에서는 인도의 대부분 차지일 줄. 근데 자신의 이제 선조였었던 아크바르 황제의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우랑제부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슬람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중심 정책 박스. 동그라미 1번 힌두교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당시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인도 전체에서 되게 유행하자 이 둘의 장점만을 짬뽕해서 만들었던 종교가 하나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시크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크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그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전부 다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인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이 시크교도를 전부 다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인두세인 지지야를 부활시키죠. 동그라미 3번 힌두교 사원도 파괴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아크바르 황제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했었던 아우랑제부 황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당장 그 앞에는 저항하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각 지역의 지우들은 바로 본격적으로 무굴 제국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항하는 틈을 타서 누가 침공하게 되느냐? 바로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영국이 직접 설명한 게 아니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앞장세워서
토국들끼리와 그 다음에 토국들과 무굴 제국 사이에서의 그런 분란을 이용해서 점차 서양 세력들이 인도 전역으로 힘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오늘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